빅뱅의 결과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3대1로 흩어져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밀도가 균일한 게 아니라 밀도? 지역마다 위치마다 수소나 헬륨의 밀도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죠. 특히 이렇게 수소나 헬륨의 밀도가 주변보다 높은 곳을 우리는 성간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밀도가 높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구에서 관측이 되는 게 성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 논리적 오류 비슷한 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별이 탄생하는 위치는 성간물질 내에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우주 전체를 우리가 배경복사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온도가 높다는 건 거기에 물질의 양이 많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성간물질 안에서는 밀도는 높고 온도는 낮아야 돼요. 왜? 이래야 뭐가 작용이 쉬워진다? 중력의 작용이 쉬워져요. 밀도가 높아야 물질들, 질량들 사이에 거리가 가까우니까 만유인력이 세게 작용할 거 아니야. 온도가 낮아야 입자 운동이 둔하죠. 그지? 그래야 어떻게 된다? 가스가 뭉쳐지기 쉽지. 그래서 이 성간물질대 이런 장소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좀 더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가스들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거지. 이렇게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면 각각의 기체들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 열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력 수축 과정에서 발열이 일어나고 이 발열에 의한 복사 방출이 일어나기 시작은 합니다. 즉 원시별은 빛이 나냐고 물어보면 예예요. 근데 그게 핵융합에 의한 빛은 아닌 거야. 그냥 온도 때문에 일어나는 복사 방출이 일어나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온도가 나옵니다. 중심 핵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다다를 수 있으면 드디어 뭐가 시작된다?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별은 어떻게? 밖에서 중력 수축이 되려는 에너지와 안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밖으로 팽창해 나오려는 에너지가 같아지는 데서 균형을 이루겠죠. 이 단계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은 질량이 크면 온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집니다. 요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봐봐.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받아 쓰는 용돈은 그냥 한 달 대충 버티거나 뭐 한 며칠 전에 돈 나거나 뭐 몇천 원이라도 남거나 그렇게 되잖아. 몇백 원이든 몇천 원이 남거나 뭐 한 2, 3일 전에 끝나버리거나. 왜? 규칙적으로 받는 거는 규칙적으로 최대한 똑같이 균일하게 쓰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런데 여러분들 설날에 받은 세뱃돈은 졸라 많이 받았지만 플렉스에서 없어지죠. 설날에 받은 이유요? 세뱃돈은. 엄마지가 사주는데요. 예, 플렉스 해버리네. 저 엄마가 용돈을 왔다고? 그 엄마가 주식 산다고 뺏어갔어요. 아이고야. 너그 용돈을 산 거야, 너를? 얼마를 받았길래? 생각해보니까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모아져서 내가 중학교 때 첫 컴퓨터를 샀는데 무려 메모리가 8 메가바이트. 잠깐 기노바이트도 아니지. 메가바이트요? 하드 용량이 150메가인데 램이 8메가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해. CPU가 80486이었어요. 펜티엄 이전 시대니까요. 무려 램 슬롯이 8개. 1메가짜리 8개를 꽂아서 8메가의 램을. 우리 학교에서 두 번째로 빠른 컴퓨터였다.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아오신 겁니까? 자, 요렇게 해서 주계열성이 되고 이 주계열성은 크기가 안정되는 거죠. 요 단계를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하고 원시별은 수축되는 중입니다. 핵융합이 시작되면서 주결성으로 안정화가 돼요.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부르는 단계는 요 단계입니다. 자, 주계열성이 되는 단계에서의 별 내부 구조는 바깥의 수소 중심에 헬륨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요 경계선이나 요 내부에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시험 모드니까 원론하고 그냥 간단히 원래는 그냥 계속 가다가 질량이 부족해서 스톱을 하는 거야. 단 교과서에서는 여기서 두 가지 경로로 길을 나눕니다. 해양 사이즈냐, 그치? 곱하기 10배의 사이즈냐야. 주계열성이 반응이 끝나잖아요. 반응이 주결성으로서 수명이 끝나면 가운데 있는 헬륨층이 중력 수축을 시작하고요. 그 중력 수축하면서 열이 생길 거 아니야. 헬륨 핵의 수축으로. 그 열로 인해서 요 표면 부근은 살짝 핵융합이 추가로 더 진행되기도 합니다. 수소 핵융합이. 어쨌거나 그렇게 내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때문에 이 바깥의 수소가스층이 팽창해서 밀려 나오면서 별이 커져요. 대신에 표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별의 색깔이 뻘겋게 바뀝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에너지가 팽창됐잖아, 별이. 별 표면이 커져 버렸잖아.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헬륨핵 내부에 3개의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이제 가운데 탄소핵이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게 일어나는 온도는 1억 켈빈입니다. 이 온도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태양 정도 되는 사이즈는 중심 핵이 탄소나 산소의 핵 정도를 남기고 나면 탄소 중심의 핵을 남기고 나면 그 탄소 핵의 중력 수축으로 그 다음 원소 나트륨 핵을 만들 온도가 부족해요. 질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별의 끝은 뭐다? 쉽게 말하면 탄소 덩어리에 핵이 하나 남고요. 나머지 바깥에 있던 수소와 헬륨 가스들은 흩어져서 팽창이 되기 시작해. 퍼져나가는 거지. 이걸 우리는 요 탄소 핵을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주위 가스층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얘는 가스잖아. 얘는 다시 저기가 되는 거야. 더 흩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진 백색 외성은 다이아몬드 덩어리인 거죠. 지구에 가까운 데 하나 있어요. 저기 6광년 떨어진 곳에. 되게 잘 보이는 데 하나 있습니다. 찾아가기 쉽겠지. 6광년이면 가깝죠. 지구 이웃집인데. 옆집이 4.3광년. 그럼 6광년이면 가깝지. 어? 옆동. 앞집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6년.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백색 외성 바로 옆에 원래 쌍성이었던 주결성 하나가 아직까지 빛을 내고 있거든요. 표면 온도가 한 1만 켈빈 됩니다. 흰색 별이라서요. 저기. 1만 켈빈 낮은 거. 유적 관절이 낮은 건데 아니죠. 표면 온도가 1만 켈빈. 태양 표면 온도 6천 켈빈. 낮은 별은 아니죠,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안에 보이네요. 이거는 중심 핵 온도. 근데 구멍인데 그거는 그런 거는 실제로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부근에 끌려 들어가는 물질들 때문에 보일 수는 있겠다. 거기에서 멈춰버릴 테니까요. 자, 요렇게 가서 끝납니다. 태양 사이즈는. 그러면 태양보다 10배 정도 큰 별은 어떻게 되냐? 수소, 헬륨, 산소, 나트륨, 규소, 철이라고 하는 다층 껍데기를 가지는 별이 돼요. 근데 이 만드는 구조를 생각해 봐봐. 적색 거성이 됐어. 헬륨액이 수축하면서 바깥에 수소층이 밀려났어. 탄소액이 수축하면서 헬륨층이 밖으로 밀려나. 나트륨층이 수축하면서 탄소층이 밀려나. 규소층으로 압축되면서 밀려나. 마지막으로 다 압축돼서 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핵은 존나 단단하겠지만 바깥에는 지금 너덜너덜하겠죠. 그 안쪽에 핵이 중력 수축할 때 나오는 열 에너지는 무조건 바깥층을 밖으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 조직이 치밀하지 못한 별이 되겠죠. 그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별을 우리는 초거성이라 그러고, 이 초거성은 바깥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곧 병광성으로 바뀝니다. 맥동병광성이라 그래서 그 별이 이제 핵 반응이 끝난 뒤에 철핵까지 만들면 더 이상 못 만들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별이 밝아져요. 그러다가 그 에너지 때문에, 내부의 온도 에너지 때문에 밖으로 팽창하면서 어두워져. 다시 중력 수축되면서 밝아지고 팽창하면서 어두워져. 근데 이 진폭이 균이란 게 아니라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버티지 못할 만큼 한계점까지 수축된 순간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터지는 별을 초신성이라 그래. 초고성인데 초신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대부분 가요. 예, 지금 쉽게 말해서 병광성이고 숨죽기 전 이 단계인 거야. 별이 까딱까딱까딱 하다가 픽 하면서 넘어지고. 자, 그럼 봐봐. 초신성으로 터지는 순간, 그 폭발하는 순간은 초고온 고압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뭐가
철부터 우라늄까지의 나머지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흩뿌려지는 거야. 그래도 이 안에 철로 만들어진 핵은 더 압축되겠죠. 그 에너지의 힘으로. 그래서 나오는 게 네. 원래는 중성자 별이 나오는데 중성자 별 중에 일부는 너무나 질량이 큰 나머지 사건의 지평선이 별 바깥쪽 영역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별을 빛조차 나오지 못하는 구멍,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별이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지평이라는 그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는 영역이 별 바깥 영역에 존재하게 될 때 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냥 구멍이에요. 아니 별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해야 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트램펄린 있잖아. 네. 우주 공간이 일종의 거대한 트램펄린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에 무거운 질량이 큰 물체를 트램펄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트램펄린이? 그치. 움푹 빠진단 말이야. 이게 공간의 왜곡이에요. 근데 이 중력이 무한대까지 가까워지면 고댕이가 파질 거 아니야. 탈출 속도라는 건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포텐셜 에너지를 감당할 때의 속도를 탈출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벤트 호라이즌 사건의 지평에서는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안쪽 영역은 광속 이상이어야 돼요. 광속 이상이어야 탈출된다라는 이론적 기반인데 광속 이상의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그냥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생각하는 공간 자체가 왜곡된 구멍처럼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블랙홀이라고 해요. 전체 별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중성자별이 있는 거야. 너무도 고밀도. 왜 중성자별이냐면 별의 밀도가 원자 핵이 돼서 그래요. 원자가 아니라. 별의 밀도가 원자 핵의 밀도와 동급이 되는 별을 중성자별이라고 해요. 그거는 공밀. 엄청나게 공밀.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이 별 바깥에 존재하게 되죠. 진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모든 질량이 점에 모여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게 중성자별이고 이 초시선 폭발로 터져나온 나머지 원소들은 다시 흩어져서 현관물질로 가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별도의 과정이 아니라 주계열성이 끝나면 적색거성이 되고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났지. 그렇게 만들어진 탄소핵이 중력 수축이 되면서 3억 켈빈이 되면 탄소 핵융합이 시작이 돼요. 헬륨이 핵융합하는데 1억 켈빈, 탄소가 핵융합하는데 3억 켈빈, 점점점에서 마지막 규소가 핵융합하는데 20억 켈빈인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켈빈에 도달할 만큼 중력 수축할 규소 핵이 남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백색해성에서 스톱되는 거는 아무리 탄소를 중력 수축으로 꾹꾹 눌러 담아도 나트륨 만들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냥 반응이 끝나서 백색해성. 사실은 여기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올 때도 성운을 작게 뭉치면 1000만 켈빈에 도달이 안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걔네들은 갈색해성이라고 여기서 죽어요. 네. 우리 태양계 한 놈 있잖아. 아니 목성. 목성 질량이 2배 반만 됐어도 지구는 생명체가 못 살았죠. 태양. 작은 태양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였으니까 목성 위치에. 오케이? 다행히. 그치? 그리고 태양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 태양계가 있는 곳이 우리 은하의 그 나선팔 중에 오리온팔이라고 불리는 팔입니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건 약 80억 년 전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양계 위치에 약 60에서 80억 년 사이 언젠가쯤에 초신성 폭발이 한번 있었고 그 잔해로 만들어진 성간물질에서 태양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세대 내지 3세대 별이라고 봅니다. 태양은. 그러니까 빅뱅 순간에 처음 만들어진 별은 아니고 걔네들이 쭉 살다가 돌아가신 뒤에 그 잔해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간물질의 어떤 곳에서 원시별이 태어난다? 밀도는 높고 온도는 낮은 곳에서 성간물질이 중력수축으로 원시 태양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성간물질 모두가 원시 태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이로 효과라고 하는데 회전을 하잖아. 그럼 그 회전 방향의 수직인 축선 방향으로 안정된 역학적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달리는 동안 안 넘어지는 거야. 멈춰 있으면 넘어져요. 근데 바퀴가 돌고 있으면 안정이 되게 돼 있어. 그걸 자이로 효과라 그러는데 원시 태양도 똑같습니다. 태양이 중력 수축으로 만들어질 때도 얘가 안정된 구조를 위해서 일정한 축으로 돌아요. 돌게 돼 있어. 그리고 태양으로 수축되지 않은 나머지 성간물질들이 이 태양의 적도면을 따라서 뭐를 이룬다? 원반 구조를 만들어요. 맨 처음에. 이거를 우리 원시별과 원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 당연히 이 원반의 공전 방향도 태양의 자전 방향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원반을 이루고 있는 이 성간물질에 있던 녀석들도 그 내부에서 좀 더 무거운 놈들 중심으로 뭐 하기 시작한다? 제각기 중력 수축이 시작돼요. 중력으로 인해서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아직까지 여전히 원시 태양인 주변에 미행성체 고리가 됩니다. 원반이 각각의 중력 수축으로 따로따로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얘네들 역시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스핀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태양계의 행성들의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 태양의 자전 방향은 전부 다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막판에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행성으로 뭉쳐질 때 막판에 큰 충돌이 오거나 하면서 그 축선이 흐트러지는 케이스들이 나와요. 지구가 그래서 축선이 23.5도 기울어졌고 천왕성은 87도 드러누웠고 자전축이 금성은 옆으로 잘못 비껴 맞는 바람에 하루가 1년보다 깁니다. 네? 하루가 1년보다 길다고요, 금성은. 얘는 스스로 엄청 느리게 회전하면서 네. 회전말 반경하는 거. 자전 주기가 궁전 주기보다 길어요. 어떻게 그게 돼요? 돼요. 느리게 회전하면 엄청 느리게 되면서 그 공전을 태양 주변을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거꾸로 자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 방향이 반대는 아닌데. 와 하루가 지나니까 생일이 오네. 기적이 봅시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생일이 아니지. 몇 년이 지나야 네 생일이 오겠죠. 얘는 기억을 해야 어쨌거나 그렇답니다. 끔찍한데.
365년, 360년에 하루씩 1년보다 긴 생일이 오겠죠. 300 몇십 년 만. 아, 그러니까 금성은 그거 365일이 하루인 건 아니, 이게 1년인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미행성체 고리가 만들어지고 날 즈음 드디어 태양이 됩니다. 뭐다? 주계열성으로서 에너지 방출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때문에 안쪽이 무슨 온도? 바깥쪽이 저온의 영역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안쪽 궤적에는 녹는 점과 밀도가 높은 성간 물질들이 남아요. 녹는 점도 높고 밀도가 큰 애들. 주성분이 그래서 철, 규소,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남는 거야. 안쪽 궤도에. 그럼 밖으로 날아간 애들은 끓는 점하고 밀도가 둘 다 낮은 애들.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테인 이런 애들이 밖으로 날려가요. 자, 그런데 요거 생각해봐. 둘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클까요? 왼쪽 거요. 오른쪽 게 크죠? 답이 야, 원래 이거 출발이 뭔데? 수소. 성간물질이잖아. 원래 성운이잖아. 네. 원래 가스라고. 가스 덩어리에 돌이 많겠냐, 가스가 많겠냐? 양까지 다 합쳐서요? 네, 질량, 총량이 어디가 많겠냐고. 저기요. 당연히 얘네들 클 거 아니야. 네. 즉, 얘네들의 질량이 커요. 그럼 얘네들은 질량이 작겠지. 자, 지금부터 생각해보세요. 질량이 크면 뭐가 커지게? 중력. 네, 중력이 커집니다. 이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대기, 위성, 고리예요. 그러니까 요 바깥에 애들은 중력이 존나 세니까 대기 성분 자체가 얘네들이 그대로 대기 성분으로 들어올 수 있어. 위성수도 존나게 많죠. 목소리 60개 아니에요? 80개 넘는다고 가르칠 거예요, 요새는. 아니, 분명히 내가 기억해. 내가 맨 처음에 분필을 잡고 가르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 목성의 위성수는 40개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네? 40개? 목성은 위성이 한 40개쯤 되고 토성이 한 32개고 천왕성이 24개고 해왕성이 한 20개쯤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지금은 계속 발견이 돼가지고요. 발견되고 있을 정도면은 그걸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그거 살리고 있는 천문학자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위성수가 많은 만큼 고리도 생깁니다. 고리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 미행성체 원반이 생겼던 거 있잖아. 목성형 행성들의 고리는 전부 다 얼음이나 바위 파편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많거나 있어요. 그러면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으니까 중력도 작죠. 그러니까 대기 성분이 이산화탄소이거나 지구 정도 되니까 질소가 생기는 거야. 지구쯤 중력이 되니까 질소까지 잡아놓고 있는 거고. 내중에 지구가 됐다는 게.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지구형, 여기를 목성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성이 화성보다 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잡고 있는 거고. 화성은 금성보다 작으니까 이산화탄소 대기, 똑같은 이산화탄소 주 대기지만 0.1기압, 금성은 90기압인 거야. 게다가 금성은 온도도 높잖아. 온실 효과가 쩔겠죠. 그리고 위성수가 없고 한 개, 두 개. 난 두 개 인정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거나 두 개. 두 개예요. 화성은 데이모스와 포오스라고 하는 두 개의 위성이 돌고 있는데 네. 얘네들 소행성대에 있다 끌려온 놈들입니다. 위성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이게 모양이 안 동그래. 감자들 아니에요? 불량감도 불량감죠. 그러니까 소행성대에 있던 소행성들이 화성 중력에 끌려가지고 화성한테 끌려 들어가서 돌고 있어요. 옛날에 재미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을 천문학적으로 알게 되자 걸리버 여행기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출판사 사장이 걸리버 여행기 6권인가가 천공섬에 가는 에피소드거든요. 올리브에 6권이 있어요? 8권인가가 풀스토리예요. 뭐 전공은 라피테이 네, 라퓨텔이에요. 진짜요? 그 천공의 섬 라퓨타의 이야기 첫 시작이 걸리버예요. 올리브 예, 소인국에 갔다가 거인국에 갔다가 아니에요? 말의 나라 갔다가 하늘나라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해서 한 몇 개 돌아다니고 막판에 결국 돌아와요. 루피의 시초구나. 어쨌거나 그렇게 돌던 중에 하늘섬에 갔는데 하늘섬은 천문학이 너무나 발달한 나머지 화성에 위성이 2개 있고 그 위성의 공전 방향이 지구를 도는 달의 공전 방향과 반대이고 공전 궤도 반지름이 얼마다라는 내용이 걸리버 여행기 4권인가 6권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걸리버 여행기 초판 인쇄 시점이 화성이 발견된 시점보다 2년 전이에요. 실존하는 거야? 소위 그런 거 있잖아. 말도 안 되는 헛소문으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그 세일즈 방법이 있죠. 어그로 끌어가지고 물건이나 이런 것들 많이 팔아먹게 하는 그 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장미칼. 그거 쓴 겁니다. 근데 진짜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아니 실제로 1판부터 4판까지 첫 2년 동안 발매된 책에는 그게 없어. 아 중간에 씌워놓은 거예요? 네. 3판인가 4판 인쇄에 억지로 스토리를 꼬아가지고 한두 장 고쳐가지고 거기에 쑤셔 넣은 거야, 4파하고. 그걸로 큰 돈을 땡겼다. 굉장히 진주의. 2년 전에 나온 걸리버 여행기 소설 몇 권에 이 내용이 있었다던데. 와 잠깐만 잠깐만 오이 야,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그런 소문이 돌면 너 같으면 사보고 싶겠냐, 안 사보고 싶냐,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덕후라면. 와 천재 아니, 작가가 한 게 아니라 출판사 사장이. 진짜 개떡 우와 아이캔 없어요. 아이캔 몇일까? 어쨌거나 그렇게 왕창 팔아먹는데 성공합니다. 자, 문제는 얘네들은 암석이잖아, 결국. 암석이기 때문에 별 전체의 밀도가 좀 균일하게 흩어져 있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가스 행성 아니야, 결국은. 가스 행성의 특은 행성은 큰데 질량이 코어에 거진다 모여 있어요. 이 차이가 뭐를 가져오냐면 나중에 물리학2에서 원래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회전관성 모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관성 모먼트. 그러니까 토크로 인해서 물체를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돌리는 거에 대한 관성 억제값들이 물체의 형태마다 있는데 얘는 질량이 좀 골고루 흩어져 있는 편이고 얘는 질량이 코어에만 모여 있잖아요. 옛날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스파이럴하고 돌 때 마지막 스핀할 때 그치? 팔을 벌리고 돌 땐 천천히 돌다가 팔 벌리고 다리 들고 돌 땐 천천히 돌다가 팔을 모으면 도는 스피드가 어떻게 돼? 갑자기 확 늘죠? 맞지? 그게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관성 모먼트. 저희 뺑뺑이 할때 했던 그게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모으면 더 빨리 도는 거. 이것 때문에 얘는 자전 속도가 느리고 자전 주기가 깁니다. 천천히 돌아요, 하루가. 그럼 목성형 행성들은
속도가 존나 빠르고 주기가 존나 짧다 못해 위도별로 차이가 나요. 달라요. 유체로 된 행성이잖아. 겉보기는 유체들이 그래서 목성형 행성들은 가로 줄무늬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왜? 위도마다 속도가 달라서. 속도가 달라서 층이 나뉘어지는 거지. 유체 토크값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적도 부근이 제일 빠릅니다. 반지름이 짧을수록 빠르다. 느리. 근데 여기서는 빨라져요. 유체에서 뭐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적도 부근이 존나 빠르고 극지방이 느려집니다. 태양도 유체로 돼 있기 때문에 흑점 이동 속도가 적도 부근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목성의 그 유명한 대적점 같은 경우 우리 지구보다 큰 소용돌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볼 때 조그만해 보였는데. 목성이 존나 크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의 물리적 특성 비교가 되는 거지. 지구의 그 밀도 질량을 잡으면 대기에 이산화탄소나 질소가 있을 수 있어. 얘네들도 탈출 속도에 적용을 받거든. 아, 질량이 작으면 절대온도, 특히 기체의 입자 운동량, 운동 에너지 크기는 절대 온도가 결정한단 말이야.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온도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질량이 작으면 속도가 증가하죠. 수소 같은 경우 거진다 도망가 버리거나 우리 외권에 가까운 그 부근에만 소수 분포합니다. 기체 수소는. 그러니까 별의 탈출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대기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 약하면 무거운 대기밖에 못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지구쯤 중력되니까 질소 대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금성은 질량이 딸려서 질소조차도 못 잡고 이산화탄소 중심으로 대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놓으니까 온실 효과가 끝장나죠. 표면 온도가 550켈빈. 우리는 금성은 표면을 못 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존나 밝은 그거는 모래 폭풍으로 뒤덮인 대기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지편 봤어요. 인공위성 하나 착륙시켰습니다. 그 사진 찍었어요. 그거도 심지어 더 재밌었던 거, 화성에서도 이런 일이 금성에서 그랬어요.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수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래 폭풍 때문에 태양광 패널 위에 먼지가 꾸준히 날려가서 예상보다 몇 년 더 썼답니다. 그러니까 폭풍 때문에 먼지가 날라갔다. 그러니까 활동하고 다니면서 태양 위에 태양 전지판에 먼지가 쌓이니까 출력이 딸릴 거라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딸려서 이제 충전 방전돼가지고 멈추고 있는데 모래 폭풍 확 지나가서 모래가 싹 쓸려 날아가 버린 거야. 다시 충전되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쇼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지구형하고 목성형 차이. 그래서 안쪽에 암석형 행성들인 지구 행성, 바깥쪽에 목성형 행성들이 들어가고, 나는 이거 가리킬 때 가장 고마운 건 누구냐면 그룹 사운드 퀸의 기타리스트입니다. 퀸의 기타리스트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온 그 기타리스트. 그 양반이 명왕성을 행성에서 퇴출시켰어요. 그 사람 은퇴하고 얘는 유치가 아니죠. 걔는 또 본체죠. 네. 유치가 아니잖아요. 걔는. 그 사람이 은퇴하고 천문학자였던 사람 아니에요? 원래 천문학자였어. 천문학자인데 기타리스트가 돼. 우와. 석사를 따고 박사를 밟아 가던 중에 프레디 머큐리를 만나서 밴드를 결성하게 되었고, 프레디 머큐리 사후에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서 계속 연구한 결과 그 명왕성 퇴출시키는 학술 대회의 의견 발제자가 그 기타리스트였어. 사실 그게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천문학계와 미국 천문학계의 자존심 싸움이 걸려 있었는데, 너무 명쾌한 기준을 세운 논문이 하나 나오면서 판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걔보다 큰 인성이 아니야.
영어 단어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absolute gravity. 좋지 완전 중력이 절대적. 절대중. 그러니까 궤도에 대한 중력 지배권이 있느냐. 아 태양의 중력에 대한 지배를 받느냐. 아니, 태양 주위에 일정 궤도를 돌게 되잖아. 그럼 궤도 반지름마다 공전 주기가 결정이 나야 돼요. 그러면 같은 궤도를 공전하고 있는 천체들에 대해서 행성은 그 궤도상의 중력을 지배해야 돼. 그러니까 같은 공전 주기를 가지는 다른 녀석이 있다면 걔네들은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으로 삼아야 돼요. 그 중력 지배, absolute gravity라 그래. 근데 가장 골 때린 건 뭐냐면 명왕성은 행성치고 작은데 명왕성의 위성으로 불렸던 캐론이라고 하는 위성은 둘이 덩치 비슷하잖아요. 위성치고 존나 컸던 거야. 두개 덩치가 비슷. 비슷하지는 않은데 꽤 차이가 얼마 안 나긴 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명왕성과 캐론의 거리. 질량 중심점이 명왕성 밖에 존재합니다. 그럼 저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쌍행성에 가깝게 돌아버리는. 그럼 저걸 중심으로 해줘. 네, 이 점을 중심으로 명왕성이 휘청거리는 거야. 얘가 돌 때. 이게 뭐야? 중력 지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지구 옆에 달이 돌잖아. 우리는 달의 중력과 원심력 때문에 간만의 차이가 생겨요. 달 쪽으로 바닷물이 끌려가고 달 반대쪽으로 원심력 때문에 바닷물이 쏠려서 여기가 만조, 90도가 간조가 된단 말이야. 그래도 달이 돈다고 지구가 휘청되진 않거든. 얘는 휘청돼요. 저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그 포환 던지기 있잖아. 포환 던지기. 그 올림픽 종목 중에 쇠사슬에 달려있는 쇳덩어리 이래 돌려고 던지는 거. 그거 던지는 사람처럼 휘청휘청 하는 거야. 이해 완료. 그 모양으로 공정 궤도를 돌고 있는 거야. 게다가 명왕성의 공정 궤도의 일부는 해왕성 안쪽까지 파고 들어갔다가 나갑니다. 해성 같은 느낌. 해왕성 쪽을 퍼. 그러니까 명왕성의 근일점이 해왕성의 원일점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해왕성 공정 궤도가 이러면 명왕성 공정 궤도는 살짝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요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안 부딪히는데 전체적으로는 명왕성이 평균 거리가 더 긴데 요 안쪽을 지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짧게라도. 그럼 안 돼요? 네. 뭐 어쨌거나 그런저런 증거들을 대가지고 자, 이게 원래 행성의 조건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거든요. 그 학자가. 그러면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 중에 우리가 플래닛, 행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첫째로 생성 과정에서 마그마의 바다를 거치면서 구형에 가까운 천체의 페이즈를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 동그래야 된다. 두 번째, 태양을 타원의 한 초점으로 잡는 타원 궤도를 돌아야 된다. 세 번째가 자신의 공정 궤도에 대한 중력 지배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가 대장이어야 된다는데 실제로 명왕성과 캐론이 돌고 있는 부근에는 미국이 10번째 행성 플래닛 X 프로젝트에 사용하려고 했던 세레스나 에리스 같은 현재의 외소 행성대가 존재한단 말이야. 언제? 그러니까 행성을 더 늘리고 싶었어. 미국은. 그게 유럽과 미국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봐봐. 수, 금, 지, 화, 목, 토까지는 눈에 보여. 나한 관측이 가능해.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부터 알고 있었던 별들이야. 천왕성부터는 망원경 없이 안 보이거든요. 천왕성을 유럽에서 발견해요. 그리고 천왕성의 공정 궤도 주기에 자꾸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바탕으로
천왕성 밖에 또 다른 행성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놓고 계산 추적 끝에 유럽에서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해왕성을 발견해냅니다. 해왕성을 대입하고도 삑사리가 계속 나서 해왕성 궤도까지도. 명왕성을 미국에서 발견해요. 미국이 더 열심히 해요. 2대1이잖아. 아직 미국이 지고 있잖아. 그딱 사실 그래서 미국은 플래닛 X 10번째 행성을 해서 동격을 맞추고 그 뒤로 우리가 기술력이 존나 더 좋으니까 역전해 가자로 밀고 있었고, 2대0. 안 된대. 유럽은 그 꼬라지는 못 보겠다.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그 미국 힙합의 동부와 서부 자존심 싸움하는 그 느낌으로 우리가 오지다. 저 짭새끼들이라면서 돈으로 쳐바른다고 예술이 되냐? 과학이 되냐? 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하고 친한 나라에서 학술대회하면은 유럽계 천문학자들이 다 안 가버려. 친유럽 쪽 국가에서 하면 미국하고 친한 애들이 안 가버려.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거를 확실하게 학술대회에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흡표수가 부족해서 못 자르는 거야. 못 집어넣고. 애매하게 생겨. 그러다가 그 기타리스트가 논문을 발표를 한 거야. 이슈거리를. 이런 논쟁이 있는데 닥치고 행성이 뭔지부터 다시 판단하자.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그 플래닛 X를 넣을지 말지를 대화해 보자라고 논문이 발표가 된 거야. 거기 명성이 포함이 그 기준에 명왕성이 안 맞았던 거야. 그러면 그 기타리스트는 애초에 명왕성을 없애고 난리. 안 했어요? 날리려고 했겠지. 그거 미국이 아니야. 그냥 팔았어요. 아니 근데 너무 논문 자체가 잘 뽑힌 거야. 아이고. 아니 생까기엔 너무 쌈뽕한 디스였다고. 인정. 이번에 그 작년 슈퍼볼 캔드릭 라마의 A 마이너, 그런 느낌. 헤이 드레이크, 아이고야. 너 화음 만든다고 A 마이너 코드 짓는다며. 터치 A 마이너. 아이고야. 저런. 근데 그 터치 A 마이너가 미성년. 그 화음 코드를 A 마이너 코드를 누른다라는 뜻도 있지만 너 미성년자 찝적된다며. 존나 씨발 그래 힘 합쳐서 한번 붙어보자 해서 갔는데 플래닛 넥스들 다 쫓겨나고 명왕성까지 같이 잘렸어 덤으로. 플래닛도 빠졌어요. 네, 그래서 걔네들을 별도로 묶어서 그러면 좋다. 따로 묶어줄게. 소행성은 아니고. 그래서 드워프스타라고 외소행성으로 별도로 묶음이 생긴 거야. 더 그러지. 그러면서 그 드워프스타대 외소행성대가 존나게 이제 아마추어나 이제 천문학자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거기서 막 이제 또 무수히 많은 외소행성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이제 외소행성이니까 굳이 교과서에 실지는 않고 이제 교과서에서 살포시 명왕성만 지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궁전 궤도도 이상해요. 나도 이거 다 치고 넣어요. 자, 요렇게 돼서 행성, 지구형과 목성형 행성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기서부터 가면 돼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미행성체 충돌입니다. 자, 말이 좋아 미행성체고 우주의 먼지니 파편이니 라고 하지만 울산바위보다 큰 바위 덩어리들의 뭉침이에요. 울산바위. 울산바위는 뭘 거예요? 우리 설악산. 설악산만 해요, 울산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설악산의 그 주봉에 있는 그 커다란 바위 덩어리, 화강암 덩어리가 울산바위란 말이지. 진짜요? 아. 그럼 그 울산, 그 설악산 해변만큼의 부위예요, 울산바위가? 거의. 이거 네. 이따만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기에 드러난 게 저 부분인 거야. 요 부분인 거야. 사실은 이 밑에 화강암 덩어리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바위 덩어리들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들러붙으면서 불량 감자가 되겠지. 이 충돌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충돌에 의한 열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방사성 원소들, 특히 우라늄, 인계 질량 이상으로 235 우라늄을 뭉쳐놓으면 지네들끼리 알아서 핵분열 반응이 터집니다. 근데 우라늄은 초신성 때 터져서 나오는 건데 네. 저때 초신성이 터진 아까 말했잖아요. 60에서 80억 년 전에 초신성이 터진 자리에서 우리는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라늄이 존재하는 거죠. 괜찮은 거. 그래서 그런 충돌에 의한 열과 방사성 원소가 저절로 자연 핵분열하는 에너지로 얘네들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게 마그마의 바다가 되고, 자, 지구 형성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 줘야 되냐면 무슨 권역이 먼저 만들어지는지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바위가 뭉쳐서 마그마가 되는데, 이때 미행 성체에 붙어 있던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 파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얼음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들어있어 얼음이. 초신성이 터졌잖아요. 근데 초신성에 그러면은 H2O가 있었어요. 그 옆에 행성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 같이 터지는 거지. 야, 태양이 터지는데 지구가 멀쩡할 것 같아? 그 지구에 그 전에 초고성 단계로 되면은 태양이 적색거성만 돼도 공정궤도 반지름이 최대 금성궤도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반지름이 그러면 태양이 금성까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최소.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튀어야죠. 근데 그때까지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불러주세요. 한 50억 년 남았습니다. 이야, 야, 얼마 안 남았다. 우리 불로장생이 25. 인류 탄생이 한 12,000년 됐나? 이만 90억 년 우주적 관점에서 오래된 게 되게 긴 거 아니에요? 우주 나이가 지금 한 140억 년. 되게 긴 거 아니에요? 길죠? 3분의 1.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태양은 가늘고 길게 사는 별이에요. 작아서. 저 이제 큰 별들이 이제 굵고 짧게. 되게 아프다. 인생은 한 방이에요. 자, 문제는 이 마그마가 되면 암석이 용융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기체가 빠져나와서 원시 대기가 나옵니다. 용융이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용해와 융해의 합입니다. 용해는 녹이는 건데. 융해도 녹이는 거죠. 그냥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해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 용해는 용매에 용질이 들어가는 거죠. 이온 결합물 같은 경우는 이온들이잖아. 얘네들이 녹아서 액체 혼합물이 되는 거를 용융이라 그래요. 용질이 녹아서. 봐봐. 이온들이 녹으면 어쨌거나 액체 두 개잖아. 그럼 둘 중에 양이 많은 걸 용매, 적은 걸 용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둘이 섞여서 균일 혼합물처럼 녹아서 섞여버리는 단계. 고체 혼합물들이 녹으면서 액체 혼합물로 섞이는 단계를 용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 용융액 이러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들이 섞여 있는 상태. 결정이 아니라 녹아서 액체. 아예 섞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암석일 저기 봐봐. 이거 황화암이잖아. 얘가 지금 석영장석 후금모가 그 불균일 혼합물로 섞여 있잖아. 쟤를 마그마로 녹이면은. 그치? 어디가 석영이고 어디가 장석이고 어디가 후금모인 것도 없이 그냥 다 짬뽕으로 녹아서 섞이겠지. 그 상태가 마그마잖아. 그렇게 여기에 미행 성체들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면 그 내부에 갇혀 있거나 표면에 붙어 있던 드라이 아이스 덩어리라던가 얼음 덩어리들이 기체 상태로 방출이 되겠지.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될 때 원시 대기가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비가 옵니다. 비가 내려요. 땅바닥까지 못 떨어질 뿐이야. 왜? 바로 존나 뜨거우니까 떨어지기 전에 증발되는 거야. 근데 떨어지면서 기화로 증발하면서 계속 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마그마가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녹는 점 차이로. 하는 거 아니, 마그마 안에 핵이 가라앉는 거예요. 밀도가 크고 녹는 점이 낮은 녀석들이. 잘못했다. 밀도도 크고 녹는 점도 높은 녀석들이 먼저 결정화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이 결정화되면은 밀도가 커지니까 먼저 가라앉아서 핵을 이룹니다. 이때 가라앉는 게 철, 마그네슘, 주로 철, 니켈, 우라늄 이런 애들이 가라앉는 거예요. 무거운 애들. 그래서 이거를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고, 핵과 멘틀이 분리된 뒤에 밀도가 더 작은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걔네들이 이 껍데기로 뭐가 만들어진다? 지각이 형성되고, 지각이 형성되고 나니까 원시 대기에서 내린 비들이 낮은 곳에 고이겠죠. 그게 뭐가 된다? 바다가 되는 거예요. 몇십억 년. 몇억 년 동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대기에 번개가 치고 그 번개의 방전 에너지를 바탕으로 메테인,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수소 등의 원소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연을 거쳐 아미노산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들은 그 바다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겠지. 그리고 그 바다에 녹아 들어간 아미노산들은 해저 열수구 분출, 즉 해저 화산에서 얻어낸 황산의 도움을 받아서 펩타이드 결합을 시작해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단백질 덩어리가 나오는 거지. 우연하게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생겼고 걔네들이 바다에 녹아 들어가서 해저 화산 부근에서 황산의 도움으로 탈수 축합 반응, 즉 펩타이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단백질 덩어리는 그 액체인 물을 마치 세포막처럼 사용하면서 군체를 이룹니다. 얘네들을 코아세르베이트.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구조를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선택적 물질의 투과 흡수 배출 과정이 일어나다가 우연하게 또 DNA나 RNA 같은 핵산이 형성이 되었고, 그때부터 원시적 생명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가 미싱 링크예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아까 말한 번개치는 원시 대기에서 아미노산 형성되는 거는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1960년대가 70년대 증명 끝냈어요. 실제로 재현하여 됐으니까요. 번개를 이용해 만들었어요. 교류전압 방전 65,000V. 번개가 65,000V. 네. 피카츄가 더 세다. 피카츄 10만 볼트. 맞네. 그 실제로 그 원시 대기로 추정되는 기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방전을 쳤더니 밑에 있는 물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되었어요. 진짜 개뽀로. 확률이라고 뽀록을 겹쳐야 된다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생명체까지가 탄생이 되는 단원인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요 뒤에가 이제 화학으로 넘어가지. 주기율표 배우고 원소기호 배우고 하는 거죠. 규선형은 화학하고 나와요.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요 뒤에가 원래 바로 붙는 거예요. 암석을 이루는 건 규산염 삼연체 구조. 생명을 이루는 거는 아미노산 구조. 그래서 아미노산에서 펩타이드 결합, 규산염 삼연체에서 뭐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뭐 판상, 망상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가는 거죠. 오케이? 자, 남은 시간 한 30여 분 남았는데